독일군이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하잖아요.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할 때 RGZ 부대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처참하게 망가져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부분의 병력들이 동상에 걸려서 부상을 입고 이제 전투 불능이 되고 가지고 있던 장비도 대부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1941년 12월에 만신창이가 돼서 이 RGZ 부대가 돌아옵니다. 독일로. 그래서 이제 이제 RGZ 부대는 끝났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괴링 부대잖아. 이게 괴링 부대잖아. 괴링이 예산을 확 끌어와서 단시간 내에 3, 4개월 만에 이 부대를 완전히 재편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기회로 이 부대를 단순히 대공포 부대가 아니라 기갑 부대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지상 전투 부대로 바꿔버려요. 돈이 있어서 된 거네요. 괴링,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괴링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팍팍팍 끌어왔었어요. 드디어 어떤 괴링의 기갑사단이 탄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942년 7월이죠. 이제 RGG, 레지먼트 제너럴 괴링이었잖아요. 레지먼트란 건 연대라는 뜻인데 괴링 장군의 연대였잖아요. 요게 뭘로 바뀌냐면 BHG, 브리게이드 허만 괴링, 즉 괴링의 여단으로 바뀝니다. 헤르만 괴링 여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부대 성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야전 대공포 부대였잖아요. 네. 이 BHG는 기계화 전투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과 3개월 뒤에 다시 이름이 바뀌어요. HGD로 바뀌어요, 이번에. HGD가 뭐냐? 허만 괴링 디비전. 이른바 헤르만 괴링 사단으로 된 거예요. 1942년 이제 10월쯤에. 이게 얼마나 확대가 됐냐면 무려 이 헤르만 괴링 사단이 되기 위해서 무려 5,000명이 공군에서 차출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러시아하고 크레타 작전 등등에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독일군의 제5공수연대가 통째로 이 헤르만 괴링 사단으로 배속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공수사단이 크레타 작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히틀러가 더 이상 공수작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얘는 공수부대가 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육군의 기갑연대 못지 않습니다. 3호 전차, 4호 전차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신형 타이거 전차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육군 기갑부대에서도 상당수의 고급 인력이 이쪽으로 또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헤르만 괴링 사단, 즉 헤르만 괴링 기계화 사단이 되는 거죠. 전투 기계화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헤르만 괴링 사단의 본격적인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요 헤르만 괴링 사단이 생길 무렵부터 독일군이 곤경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가 곤경에 빠져요.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지금 싸울 수 있는 부대는 거의 다 어디로? 동부전선으로 보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를 지원하러 보낼 부대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HG 사단, 즉 헤르만 괴링 사단이 북아프리카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5공수연대를 시작으로 해서 11,000명의 헤르만 괴링 사단의 병력이 북아프리카로 가죠. 근데 여기서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좀 많이 독일이 북아프리카에서 거의 밀려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제대로 보급을 못 받는 상태에서 악전고투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군하고 영국군의 총공세에 헤르만 괴링 사단에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극소수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으로 탈출을 하죠. 그리고 1943년 5월에 이제 북아프리카는 독일군의 패배로 북아프리카 전선이 끝나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헤르만 괴링 사단이 시칠리아로 도망을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죠. 거기서 마피아 만난 거 아니에요? 마피아하고도 좀 붙어가지고 그래도 군대인데 그 양아치더라고. 양아치 무섭지 않습니까? 생양아치들. 그러면 이 괴링 사단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됐는데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괴링의 끝발이 날려줍니다.
헤르만 괴링사단, 그러니까 헤르만 괴링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대가 기적적으로 재건을 다시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실 헤르만 괴링이 좀 이렇게 그 이탈리아 전선이나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져 있는 애들을 다시 다 모아서 새롭게 헤르만 괴링사단을 재편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가 1943년이잖아요. 1943년쯤 되면 연합군 공군 때문에 독일 공군이 위세를 못 떨칠 때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공군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정치가 작용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44년에 독일 공군의 폭격기 부대는 거의 할 일이 없었거든요. 계속 연합군한테 밀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군 총사령관이 괴링인데 독일 공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겨요? 아, 저 괴링이라는 새끼는 저 싸움도 못하는 새끼 두목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지 문제뿐만 아니고 뭐냐면 최고 권력 집단 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게 매우 불리한 악재예요. 아킬레스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괴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상 전투 부대가 만약에 제대로 싸운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링이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괴멸됐다시피 했던 그 헤르만 괴링 사단을 모든 그 흩어져 있던 사단 애들을 시칠리아 섬에 집결을 해서 재편을 다시 서둘러요. 그래서 대단히 짧은 기간 안에 무려 전차 100대를 가진 사단으로 재편을 시킵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43년부터 독일군은 물자 부족에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링 끝발 하나로 이게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43년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겨우 재편이 끝났는데 7월에 미국하고 영국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으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무려 15만 병력이. 근데 이제 시칠리아에는 그 헤르만 괴링 사단을 합쳐도 겨우 2개 사단의 독일군 사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칠리아에서 한번 붙어요. 그래도 한번 붙어보자 하고서 붙었는데 여기서 헤르만 괴링 사단이 다시 한번 아작이 나죠. 왜 아작이 나냐? 이게 미군 육군이나 이런 전투부대가 붙은 게 아니라 미 해군 때문이에요. 해군 함포 사격에 당해요. 5천여 발의 미군 함포가 헤르만 괴링 사단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거의 50여 대의 전차를 잃어요. 타이거 전차도 여기서 함포 사격받고,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뚜껑이 따집니다. 미군의 함포 사격이 정말 대단했나 봐요. 이게 거의, 그리고 그때 이제 전사를 보면은 함포 사격이 되게 정확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헤르만 괴링 사단 위로. 그래서 전차들이 뭐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크게 피해를 입고서 8월 11일 날, 한 달도 채 못 버티고 8월 10일 날 야암을 틈타서 이탈리아 본토로 철수를 해요. 이게 철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철수 작전을 제대로 성공을 시킵니다. 가까스로 성공을 시키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철수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이건 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하고 철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는 철수를 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철수를 했어요. 그것도 야간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헤르만 괴링 사단이 시칠리아에서도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가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 헤르만 괴링 사단의 아직 명성은 멀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혈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헤르만 괴링 사단의 진정한 면목이 드러난 게 이 이탈리아 전선일 거예요. 몰래 빠져나갔잖아요, 이탈리아 본토로. 근데 채숨도 돌리기 전에 9월 9일 날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었죠. 당시 이탈리아 방면에 있었던 독일군은 비교적 약체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력한 부대는 동부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선에서 주력으로 싸우는 부대가 바로 헤르만 괴링 사단이었어요. 가장 잘 장비되고 그나마 훈련이 나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연합군이 상륙한 첫날부터 이제 헤르만 게링사단이 주축으로 싸우게 되는데 그 유명한 안지오 상륙 작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헤르만 게링사단이 정말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잖아요. 막, 야, 공군이 주저넘게 전차 굴린다라고 막 비웃음을 받았는데 그 비웃음이 무색할 만큼 헤르만 게링사단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왜? 얘네가 맨날 깨지고 막 그래도 아프리카, 그러니까 예전에 동부전선부터 아프리카 전선, 시칠리아까지 실전이 쌓이니까 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대가.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연합군한테 헤르만 게링사단이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특히 이제 안지오 전투 있었죠. 이 안지오 상륙작전에서 헤르만 게링사단이 방어의 주축이었는데, 그러니까 연합군이 압도적인 물량을 쏟고도 이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립니다. 예. 여기서 이중의 전선을 구축해서 독일군을 압박한다는 게 연합군의 생각이었는데 단 헤르만 게링사단 하나한테 4개월을 묶여요. 여기서 처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를 비웃으면서 저기에 있는 연합군 부대는 마치 좌초된 고래 같다 이렇게 비난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었죠. 헤르만 게링사단이 맞긴 했지만 압도적인 물량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1944년 2월에 헤르만 게링사단이 다시 한번 이름을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은 헤르만 게링 공수기갑사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죠. 공수기갑사단. 그냥 그거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왜 독일군 공수부대가 워낙 잘 싸웠으니까 그 이미지를 좀 이용해보자 그런 아마 속셈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제 계속해서 이탈리아 전선에서 이제 헤르만 게링사단이 싸우게 되죠. 그럼 이탈리아에서 헤르만 게링사단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역부족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헤르만 게링사단은 다시 독일 본토로 돌아가고 돌아가자마자 재편성 마치고 바로 어디로 갔냐? 다시 한번 피해 동부전선으로 갑니다. 근데 동부전선으로 가자마자 이 헤르만 게링사단의 모든 병사들이 깨닫죠. 아, 이탈리아는 천국이었구나. 왜? 특히 1944년 7월의 동부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소련군의 공격에 독일군이 도망가기 바빴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헤르만 게링사단이 폴란드로 이동을 한 다음에 독일 본토로 밀려드는 소련군하고 싸웠는데 거기에 이제 증원부대로 투입이 됐는데 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제 헤르만 게링사단이 독일군 SS 부대하고 연합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시킵니다. 근데 아주 일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병력차가 거의 4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련군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헤르만 게링사단도 악전고투를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병력이 소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요. 계속 밀리다가 이제 1944년 10월이 되니까 거의 독일 본토가 위협될 때까지 이제 밀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이제 헤르만 게링사단이 폴란드로 후퇴를 하고 폴란드에서 다시 한번 부대가 재편이 되는데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독일 공군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얘네를 다시 지상 전투 부대로 바꿔서 약 2개 사단의 헤르만 게링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2개니까 더 이상 사단이 아니죠. 이때부터는 헤르만 게링 군단으로 바뀌어요. 헤르만 게링 기갑 군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소련군과의 최악의 혈전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1945년 1월 12일에 소련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 전차를 모았는데 손가락에 셀 정도. 당시 모든 독일군 병사들 머릿속에 있었죠. 소련군은 포로를 학대하기로 유명해요. 물론 독일 새끼들도 마찬가지지만 하필 사단 이름이 뭐야? 헤르만 괴링이잖아. 나치당의 거물 아니야. 다 강제노동형이나 교수형을 당하죠. 그래서 아주 참담한 최후를 맞습니다.